네, 안녕하세요.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는가요? 오늘 내 마녀의 날이라 갖고 좀 변동이 심했죠. 결론적으로는 앞에 클로징 벨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습니다만 조방원 쪽이 올랐고 반도체주는 대표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좀 아쉽지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어떤 거랄까요? 삼성전자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어저께 나온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참 많았고 통신 장비, KMW나 RFHIC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을 거고 성호전자도 있고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볼까 싶거든요. 어느 걸 먼저 원하시나요?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답을 올려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준비를 다 마치겠습니다. 안 들어오시나요? 네.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삼성전자 할까요? 아니면 RFHIC, 기타 등등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 바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할 때 33살이었거든요. 언제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테니까. 그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출근을 6시 반까지 해서 아침 모닝 미팅이 그때 7시 반이었나? 6시 반에 오면 늦어. 6시 20분에 와가지고 준비해서 7시 반에 미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콜하고 저녁 4시 반에 또 이제 그때 외국계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하고 저녁 때는 또 영국하고 하고 중간에 또 어디 갔다 오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허리를 몇 번 못 핀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한 거 대비했을 땐 지금 바쁜 거는 그건 아닌데 그거의 반 정도 바쁜가? 할만합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의욕 같진 않죠. 피곤할 때도 있고 사실 어저께는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이슈가 있어갖고 개인적인 이슈.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2시간 못 자고 3시간 자고 일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3번은 있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이틀 연속 밤샌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돈 번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걸 뭐냐면 제 느낌은 선배가 있어갖고 좀 이끌어주고 좀 친절히 가르쳐주고 아니면 리드해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위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집안에서도 제가 혼자였고 혼자라는 게 제가 위였고 결혼도 가장 먼저 하고 회사도 군대를 안 가갖고 제가 22살에 들어갔어요. 회사를. 현대전자에 들어간 게 제가 만 22살 때 들어갔거든요.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앞으로 쭉쭉쭉 가고 이그잠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였던 것도 같기도 하고 좌충우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세월이지만 그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합이 잘 맞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제 넘게. 방송에서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거 그걸 해주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건 저 진심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 틀립니다. 그걸 한 5%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로 못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성실껏 제 진심껏 요거라도 뭐하든 하겠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 목소리하고 영어 쓰는 거하고 말이 빠른 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해하시고 맞는 분들은 자주 들어오시고 이게 거슬면은 가끔 들어오세요. 가끔 들어와서 들어도 얻어 걸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뭘 할까요? 삼성전자 할까요? 그래요. 먼저 하시면 삼성전자니까 오늘 요거는 오늘 나온 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데 좋은 얘기부터 합시다. 김동원 씨가 김동원 센터장께서 후배지만 같이 김동원 센터장이 오늘 33만 원인가 32만 원의 목표 주가로 삼성전자를 냈어요. 32만 원. 리포트 보니까 이익 전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익 전망이 높은 게 올해 전망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는 1분기에 40조 비슷하고요. 2분기에 51조 그것도 비슷하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200 몇십 조였을 거예요. 올해 건 잘 기억도 안 나고 올해 것도 높습니다. 근데 내년 거가 올해 200 몇십 조에다가 30 몇 % 성장이에요. 예.
이거는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내년 전망을 올해 전망 대비했을 때 30 몇 % 전망하고 이 빅점프하는 거를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내세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그 전망이 맞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EPS는 그러니까 내년도가 300 몇주 되겠지. 올해 거랑 내년도 EPS를 아직 내년 모르니까 올해 거랑 내년도 EPS를 평균을 잡잖아요. 평균 잡을 수 있잖아요. 올해가 29,000원, 내년에 38,000원인가? 평균 잡으면 거기에다가 10배 정도 치면은 33만 원에 나와요. 예. 33만 원? 32만 원. 하여튼 30만 원 넘게 나와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리레이팅을 못 하더라도 이 따라갈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전망이 진짜 올해 대비 내년에 30 몇 프로 나오는 이 김동원 센터장의 얘기가 간다면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반도체 다 팔렸다. 완판됐다. 이거거든요. 심플하게. 내년까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올해 40조, 50조가 이슈가 아니고 쭉쭉쭉쭉 가서 내년에 300 몇십 조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죠? 한 분기에 60조 이상이 꾸준히 나와요. 이런 얘기죠. 물론 28년 예측은 안 했습니다. 이거 믿으신다면 30몇만 원이니까 곱하기 0.8. 하다가 또 바뀔 수 있죠. 0.8 하더라도 얼마예요? 27만 원 드는 거잖아요. 6, 4, 6, 8, 그쵸? 맞나? 4, 8, 3, 12, 8, 16. 3분의 2, 그치? 26만 원, 7만 원, 25만 원 넘는 거가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예측이죠. 예측을 하면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 논리는 맞아요. 이들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포트 보시면 ROE 제가 얘기했잖아요. 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안 했지만 23, 4, 5년은 내년 넘버가 올해보다 EPS가 30 몇 프로 올라가면 올해 ROE가 30 몇 프로인데 내년 ROE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평균 서스테이너 ROE가 높아지죠. 그래서 서스테이너 ROE 높아지니까 ROE를 평균 30% 정도로 칠 수 있어요. 그럼 북밸류가 3배 넘어갑니다. 그럼 북밸류 넘어 곱하기 하더라도 역시 30만 원 나와요. 이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 이분이 알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파지티브하게. 그래서 이 전망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주가는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내려오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다른 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제가 그 말씀하셔갖고 좋겠어요. 뭐로 하냐면, 폰트 15. 폰트 15 한 거 맞나요? 보이세요? 예. 이렇게. 어디 갔지? 여기. 요거죠. 삼성, 아까 2만 원, 3만 원, 저기, KB에 산 건데, 다우에서 나온 거는 29만 원입니다. 이분도, 제가 타 방송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실적 전망은 아마 김동원 씨 그 KB에 한 거랑 비슷한 것 같대요. 제가 그거 나중에 봐드릴게요. 236조. 왜 1분기가 40조 똑같죠? KB하고. 2분기 59조. KB보다 더 높네요. 2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전제를 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59조. 그러니까 합해서 상반기에 100조잖아요, 100조.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더 간다고 치니까 236조. 그러니까 200조 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도 잠깐만요. 네. 뭐 하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도 넘버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236조. 아까 김동원 씨가 한 건 220조네. 김동원 씨가 한 건 220조 올해. 그러니까 이분이 다올 투자가 더 높은 거예요. 236조. 내년도에 아까 김동원 씨가 한 게 30몇 프로니까 302조를 했거든요. 220조, 302조. 이렇게 푹 뜨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EPS 곱하기 10배. 리레이팅 바로 직전. 그렇게 하면 목표 주가 32만 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ROE가 안 내려가니까, ROE가 38%, 36% 별로 안 내려가니까, ROE로 하더라도 북밸류 PBR 한 3배 정도, 3배 초반 하면은 32만 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번 한 거 봅시다. 요번 한 거 뭐죠? 이익 전망이 더 높아요. 하반기에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동원 씨는 내년도가 300조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뭐죠? 이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어느 시점부터는 다운 사이클 약간 초입 비슷한 초입이 아니더라도 정체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8년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좀 이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하고 뭐 하는 거니까 28년은 어거지가 아니고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관계없이 30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26년인데 우리 그 조선도 방산도 가면은 사이클이 이렇게 길면은 28년 보여주잖아요. 예.
멀티플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27년 기준 할 것이냐, 28년 할 것이냐는 그 선택의 여유가 있지만 28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국내 애널리스트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를 28년 보여주는 데 많지가 않은데 이분은 보여줬어요. 28년도 근데 이게 좀 씹하죠. 188조. 아니 얼마 전까지 연간 이익이 50조, 60조도 안 됐는데 200몇 조 가다가 좀 요거 내려오는데 무슨 관계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236조니까 요거만 딱 짜지고 보면은 내년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PER 여기서 우리가 9배, 10배 항상 얘기했잖아요. 김동원 씨는 10배를 줬다고 하지만 이분 거 요거 잊어버리고 올해 거가 김동원 씨보다 더 높은데 아까 이분 거는 PER이 10배까지는 안 주고 9.3배 정도 줘가지고 29만 원. 조금 덜 썼네. 10배 주면은 이것도 30만 원 넘었겠죠. 하여튼 10배 가까이 주면은 29만 원, 20만 원 후반 30만 원이 나오는 실했는데 이분은 27년부터 정체되고 28년에 좀 의미 있게 좀 떨어진다고 봤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면은 ROE가 뒤에 가서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ROE는 여기 올해는 30몇 프로인데 내년에 ROE가 내려가고 내후년도는 확 내려갑니다. 내후년도는 20% 이하, 10%대가 되기 때문에 24, 5, 6, 7, 8 이렇게 해서 평균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 바라봤을 때 평균이 한 20% 초반으로 확 떨어져요. 초반에 평균 ROE가 20%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PBR은 ROE 나누기 COE라 했죠. COE는 요구 수익률. 투자가들이 어느 주식을 살 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요구한다는 게 코스트 오브 에큐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되는 수익률이죠. 그걸 코스트 오브 에큐티라고 하고 그게 뭔지는 제가 저번에 강의 드렸지만 또 다른 영상에서 드릴게요. 코스트 오브 에큐티는 뭐 리스크 프리 기본적으로 뭐 국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네. 국채 수익률은 기본이죠. 국채 수익률 3점 몇 프로 플러스 이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은 베타를 곱하고 그건 보통 시장과 똑같으면 1이니까 리스크 프리 3점 몇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국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스크, 주식을 하면서 드는 리스크를 보통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 되니까 그러면 10 더하기 3 하면 1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나오는 그 숫자 코스트 오브 에퀴티 ROE를 코스트 오브 에퀴티 나누면은 PBR은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코스트 오브 에퀴티를 심플하게 제가 그냥 10%로 했어요. 10%. 뭐냐면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3%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마켓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7% 잡아갖고 그 자체를 10%라면 그냥 PBR은 ROE 나누기 10 하면 되거든요. ROE다 10 하면 그게 2.2배가 되는 거죠. 2.2배라는 북밸류를 가지고 내년까지 어닝의 비저빌리티가 있다고 보면은 내년도 말에 북밸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도 돈 벌고 내년 돈 버니까 북밸류는 쌓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27년 말에 2.2배라면 그게 22, 3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 28년 비록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서 이때 이렇게 된다면 진짜 다운 사이클이 한번 다시 오는 거죠. 정도가 심하진 않더라도 그럼 28년도 북밸류에다가 약간 2.2배를 곱하면 25만 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밸류에이션 나오는 거고 이익에 대한 올해의 이익과 내년 거 잊어버리고 이거 버리고 하면은 PBR 9배, 10배 하면은 그게 30만 원 근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있네. 요거 보세요. 삼성 현대차 증권에서 쓴 삼성전자 리포트예요. 이분은 목표 주가가 25만 원, 6만 원. 지금 보면 조금 불만족스럽습니까? 네. 갖고 계신 분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분 40조, 53조. 아까 그 KB증권 33만 원, 32만 원 목표 주가 그 애널리스트보다 1분기, 2분기 실적은 예측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약간 이렇게 수그러든다고 봤나 봐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익은 아까 좀 전에 본 다올이라든지 236조, 그 다음에 그 김동원 씨가 하는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가 높았는데 뒤에는 약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올해는 좀 천천히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 예측한 것보다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수치는 올라가죠. 더 중요한 건 이분도 28년을 예측을 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후년도 넘버가 276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계속 투자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10조고 230조로 해가지고 아까 김동원 씨가 본 것처럼 210조, 300조가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 가면은 ROE가 내려가긴 하더라도 중요한 건 북밸류 자체가 27년, 28년에 이익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요. 목표 주가가 지금은 25만 원을 이분은 8배, 9배밖에 안 줬지만은 낮은 거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밸류가 쌓이기 때문에 북밸류가 꺾이지가 않고 이익이 꺾이지가 않아서 북밸류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아까와 달리 20만 원 후반, 30만 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징태하는 거죠. 그럼 뭐냐? 결국은 사이클 주식의 특성을 얼마나 나쁘게 반영되는 그런 것이 보일 것이냐는 거고, 그게 잘 안 보인다면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는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 곱하기 할인율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진적인 적응, 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더스트리하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딱딱 계산할 수 있는 건 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은 데이터가 흡수돼서 레코드가 있어서 그게 히스토리컬리가 되고 그걸 인식한 많은 투자가들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보통 PBR을 계산할 때 ROE 나누기 코스트 오브 에퀴티하고 사이클 주식이면은 지금 이익 말고 다른 것까지 생각해서 반영하는 경향이 높다. 이 정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리포트 했던 것 중에서 이건 넘어가고 CPI 다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누가 오라클을 여쭤보길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오늘 한 9% 올랐죠.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해갖고 이 주식 별로 조심하세요라고 열심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을 텐데 실제 시장도 반응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았으니까 불편해요. 그럼 이거를 평가할 때 사람들인지라 이제 선입관이 들어가기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의견이 바뀝니다. 엇갈립니다. 높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200불 안 되죠? 250불. 마클리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 올랐어요. 일단 가이던스 높아졌다. 가이던스 높아졌으니까 그것만큼 해주자. 소폭 높였고, 반면에 이렇게 하향한 것도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성 문제,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도 비슷한데 밸류에이션이 그렇다는 얘기고, 아예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게 잡아갖고 고평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엇갈렸죠? 다음에 이 한 5-6군데 또 하는 곳에서 내러티브가 이젠 넘버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넘버가 아니에요. 넘버는 좋아졌잖아요. 넘버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좋게 붙는다면 이 회사가 잘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이래서 이 오라클이 다른 어디랑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 맺는다든지 어디랑 그 고객을 잡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넘버가 바로 안 되더라도 내러티브가 잘 붙으면 그럴 때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시장의 반응이 지금 엇갈리는 것보다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때는 주가는 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텍, 오라클 모르니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I의 그 사이클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사모펀드 포함해서 이게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하드웨어에서 가장 위크한 것이 남의 빚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오라클이 이번에는 향후에 더 어떤 그 캐시플로우 때문에 어떤 펀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당분간 없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변수에 따라 가지고 가장 그다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내러티브가 이제 붙으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왜냐면 바쁘니까 리포트 중에 덴티움 요게 눈에 보였어요. 그 이유는 빨간 거 투자 의견이 바뀌게 나왔고 얼마 전에 그 전에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있어서 눈에 띄었다 정도 말씀드리고 한전기술도 눈에 띄었고 삼성전기도 눈에 띄었는데 이거 표시를 제가 한 개 있다 그러죠. 이 에스터리스크는 주목, 그 다음에 이렇게 우물표한 거는 공부할 만하다는 얘기고 아무 표시 안 한 거는 아주 새로운 건 없었다. 근데 내용은 오케이 이런 얘기고 파미셀도 있었고 AD 테크놀로지 이거는 혹시 관심이 있으실 분은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설계할 때 설계의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양산은 파운드리 업체 TSMC나 삼성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회사가 설계 회사의 설계 제품을 이렇게 녹아내게 하는데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데 그런 하우스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설계 쪽으로 확장하려는 기미가 있다라는 게 리포트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흐름을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흘러왔거든요. 뭐 밸류에이션은 싸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구체적이 되면은 내년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뭐 암하고도 관련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리포트도 요거 말고 한 달 전에 신한이 나왔는데 AD 테크놀로지에서 교보증권 리포트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신한증권에 나온 리포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GTC 컨퍼런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지금 매크로가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많이 올라가니까 GTC 컨퍼런스에서 뭐가 굉장할 것이냐 봤을 때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고는 가야죠.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화요일부터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특별한 게 없다면 얘기되는 건 GTC는 뭐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당연히 GPU에 대한 얘기를 나오겠죠. 이번에 세 가지 정도가 주목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얘네들의 GPU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블랙웰, 블랙의 울트라 가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것이 루빈이라는 이게 되는 거고 내후년도 그 다음에 루빈 울트라도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제품이 파인만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 가지 이게 뭐죠? 그 렉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싹 바뀌어요. 카이버 렉이라 해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파인만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업데이트 되는가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학기술 난리 났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성호전자가 대표되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코히어런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관련되는데 얘네들이 그 코히어런트하고 또 누구죠? 루멘텀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 이유가 있었죠. 일주일 전에 기본적으로 렉이 있어요. 렉이 반도체의 서버 여기 렉이 이렇게 큰 거 높이가 한 2m 그쵸 루빈 그다음에 여기 너비가 한 50cm 되는 캐비넷 같은 것에 거기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 GPU 뭐 그다음에 메모리 네트워크 칩 그다음에 케이블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층층층 쌓여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렉인데 렉과 렉이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렉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렉과 렉 간에 연결시키는 고리부터 광으로 하자, 구리로 하지 말고 그게 지금 광통신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렉 안에 있는 각종 칩 간에 GPU, NPU, 뭐 CPU, 그다음에 DRAM 간에 그 칩 간에 통신하는 것도 짧죠. 근데 그것도 광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성호전자 포함해서 뭐 CPO라고 나오잖아요. 칩 패키지, 코 패키지 옵틱스. 이거는 뭐냐면 이 렉과 연결시킬 때 우리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가 ASIC이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ASIC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고요. 네트워크 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광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광 모듈이 바깥에서 플러그인으로 붙어요. 그럼 보통은 광 모듈 플러그인 붙고 여기 안에 ASIC 칩이 있는데 여기 간격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거 없애고 바깥쪽에 있는 광 모듈 그거를 여기 ASIC 패키지 칩 안에 같이 코 패키지 하자. 그게 CPO예요. 코 패키지 옵틱. 이렇게 되는 얘기를 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근데 그거 관련해 갖고 좀 독점적인 광학 기술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 들으실 거 됐고요.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삼성하이닉스 관련되는 거는 메모리 구조죠. 아까 블랙웰 울트라하고 루빈이 가고 다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블랙의 울트라에서 루빈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추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메모리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지난 한 3, 4개월 사이에. 그 얘기가 한 번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블랙에 있고 블랙의 울트라, 블랙의 울트라 여기까지 이전 세대라는 게 블랙의 울트라까지 그 전 세대까지 합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복수. GPU라는 칩이 있고 엔비디아 그 옆에 HBM 메모리가 8개 정도가 보통 붙어 있죠. 그래서 GPU라는 요거 칩 옆에 이게 HBM이 8개 붙어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보통 8스택이라고 그래요. 8개가 스택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하고 GPU하고 이렇게 쌍이 이루어져 갖고 이 구조 우리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그 AI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여기서 다 하죠. 범용적인 제품이죠. 그런데요. 루빈이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나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4에 해당되는 거는 이 학습과 추론의 영역을 분리합니다. GPU가 2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나오네. 예. 분리돼서 기본적인 메인 GPU는 루빈 메인 GPU는 그대로 학습 중심이고 거기는 HBM이 8개 붙어가는 구조는 그대로고 하나가 더 생깁니다. 하나가 더 생긴다. 학습 말고 추론 기능으로서의 GPU, 루빈 CPX GPU라는 것이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 HBM이 없고 GDDR7 DRAM 중에서는 스펙이 가장 높은 거 128GB는 나중에 바뀔지 모르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추론이라는 것이 학습하고 달라갖고 HBM 같은 그런 거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GDDR7이면 여러 측면은 좋다는 거예요.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좀 강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9월달, 7월달 그때부터 이게 제품이 얘기됐었어요. 예, 얘기된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GTC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보다는 요거 추론을 따로 빼가지고 HBM이 아니고 GDDR7을 탑재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걸 확인하는 건데 추론도 조금 더 효율을 하고 싶어요. 추론하는 과정도 2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재미없어요. 추론하는 과정은 사실은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어요. 어떤 데이터들이라든지 인풋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처음에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지? 라고 이해해야 되는 그 프리필 단계가 있어요. 그때 많은 인풋 데이터들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프리필 단계가 있고요. 그게 일단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한번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거기서 실제 토큰을 생성하려고 하는 디코딩 단계. 디코드 아시죠? 해독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단계가 들어가요. 이 해석하는 디코드 단계에서는 이미 갖춰진 거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빨리빨리 뽑아내는 속도가 필요해요. 빨리빨리 뽑아낸다? 그쵸? 거기는 속도. 지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연이 정말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AI 추론 과정, 아까 요거는 루빈 CPX였는데 이번에 나오려고 하는 거는 그라크 LPU라고 했어요. 엔비디아가 무려 200억 달러를 주고 작년 12월에 인수한 회사.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게 추론 전문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혹시 보신 분은 계실 텐데 정확히 하면 이 구락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IP 핵심은 Language Processing Unit인데 여기 그 프리필하고 디코더 중에서 이 디코더 쪽에 좀 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초저지연 추론 전용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리필 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관계는 대용량을 그걸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GDDR7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대용량 처리하는 거, 이 GDDR7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코더 단계는 대용량은 맞아졌는데 거기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속도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속도에 더 민감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메모리를 밖에 놓지 말고 우리는 아까 GPU 놓고 옆에 DRAM이 따로따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GDDR도 따로 GPU 말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GPU에 해당되는 LPU라는 우리 프로세스 그 GPU 똑같은 LPU 안에 칩 내부에 SRAM이 거기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바깥에 붙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바로 칩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SRAM이라는 자체가 그 펑션이 HBM이나 DRAM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점은 SRAM은 크기가 커요. 일반 DRAM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 LPU 안에 들어가는 SRAM의 메모리 용량 자체가 작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SRAM이라는 것 자체가 트랜지스터가 6개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거든요. 크기가 크니까 메모리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메모리 확장이 아니고 대용량 처리가 아니고 이 내부에서 LPU 안에서의 속도를 빨리 처리해서 지연을 안 시키는 그런 용도로 하는 거죠. 그런 LPU, SRAM을 내부화한 것, 그것이 구락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다.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거,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성능을 내고 이거를 이번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삼성전자만 가져간다면 어떤 얘기냐? 구라크 LPU 하면 아까 SRAM이 LPU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LPU가 GPU와 똑같은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우리 SRAM은 만드는 게 없잖아요. 구라크 LPU는 이 구락이 만들겠죠. 설계하겠죠. 근데 구라크 LPU라는 이 GPU를 파운드리 생산을 누가 하냐? TSMC나 다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구락이 엔비디아한테 지금 작년 12월에 인수되기 전에 원래 구락이 더 작을 때 삼성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연결시키는 게 있죠. 물론 구라크 LPU가 모든 여기 말한 그 루빈 시대로 왔는데 루빈 제품이 전부 구라크 LPU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중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진화가 된다. 핵심은 뭐냐? GPU하고 HBM, 그 다음에 GDDR, 그 다음에 SRAM으로 갈 때는 이 기능별로, 기능을 점점 특화돼서 거기에 더 효율성을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GPU 업체하고 메모리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그 어떤 맥락이나 기술적인 범위가 넓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기술적인 범위가 넓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넓죠. 파운드리도 있기도 하고. 물론 그 사이즈가 얼마 될지, 실제 수요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마이크론은 뭐 조금 애매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리포터하고 그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그냥 보여주고 나갈게요. 다 자꾸 또 누가 메모리 대역폭이 어떻고 뭐 핀 속도가 어떻고 했는데 요건 제가 강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가 있나? 요거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그 엔트로피의 클로드 워크 있잖아요. 클로드 코워크 이거를 자기네 오피스텔에 이렇게 탑재한다고 기가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 장이 애매하니까 이런 거 아닌데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왜냐면 공룡하고 당연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로피의 주주이기도 한데 그냥 협력하는 거죠. 경쟁보다는 내 품 안에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그리고 또 메타가 그 우리 아세요? 그 몰트북이라는 회사 거길 인수했어요. 에이전트 AI 하는 회사. 그거하고 한 것도 결국은 경쟁보다는 품 안에 품는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넘어갔고요. 이건 뭐 다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젠슨왕이 블로그에 뭐 자꾸 주가가 잘 안 가잖아요. 짜증나나 봐요. AI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5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케이크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있잖아요. 비싼 건데. 하여튼 그렇게 5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는 케이크다. 제가 이거 적은 거는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논한 것이다. AI는 이렇게 봅니다. AI 본질에 대해서 핵심 인프라다. 또 중요한 건 예전에 컴퓨팅 시설은 어떤 정해진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건데 이제는 정해져 있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를, 그것도 막 들어오는 비정형, 정형되지 않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딱 그걸 지능을 생성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5가지 스택을 보면은 AI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를 결정하는 결국 에너지다. 에너지가 또 한번 강조되고요. 반드시 칩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칩은 이제 병렬성 HBM, 인터커넥트, 여기 인터커넥트 나오죠. 연결시키는 것이 성능, 확장 속도를 결정한다. 연결성을 중요하다는 게 칩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냉각 이런 거, 이건 AI 팩토리즈,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모델, AI 모델들은 발전 안 하느냐? 그것도 발전이 된다. 근데 이제는 영역이 더 확대돼서 이 많은 영역들을 다 결국은 이해하는 범용적인 지능,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렇게 언어 모델이 특화된 모델들이 좀 많다 보는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범용화시키는 레벨로 간다는 얘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최상단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데 결국 우리가 꼽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신약 개발 등으로 크게 꼽힐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개념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AI는 초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중간 정도 중간 온 것 같다. 사이클이 6년이면 그렇죠. 이게 우리 3년 차 넘어가고 있으니까 중반을 왔다. 한 1년 지나면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지만 투자 사이클은 안 끝납니다. 28년, 29년까지 할 건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피크를 찰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여기 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는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사모펀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모 신용시장. 이것이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가 되고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는 회사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이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닌데 일주일 됐어요. 3월 5일인가 7일인가 우리 그 전쟁 나고 직후에 이제 소식통에 의하면은 그 중동 자금이 이제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중동 자금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사모펀드 돈을 대주는 물주가 되기도 하고 그거를 좀 회수하려고 한다. 회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것들이 이제 표면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거가 되고 있죠. 중동만 그러지 않겠지만 중동 자금이 조금 민감하다.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계속되면 좀 신경 쓰이기를 합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럼프 타코 얘기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아니면 제가 네.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통신이 많이 올랐어요. 통신 장비가. RFHIC, 그 다음에 KMW, 다른 것도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AI RAN 얘기 들어보세요. AI RAN. 랜이 아니고 RAN, RAN, AI RAN.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5G 투자한다 이거 말고도 그것도 당연히 얘기되고 있는데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AI 그다음에 옆에 슬래시가 아니고 이게 하이픈하고 RAN, Radio Access Network. 그게 RAN이에요.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된 기대 이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좀 됐는데 요즘 통신장비 얘기 안 했으니까 AI RAN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의 역할이 엔비디아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AI RAN이 뭐냐? RAN이라는 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다른 게 아니라 기지국이에요. 기지국. AI가 기지국하고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AI 컴퓨팅하고 기지국의 AI 컴퓨팅이 같이 결합한다 이런 지금 내러티브예요. 심플하게 우리가 그 AI 서비스 하면은 영상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트래픽이 폭발하는데 우리 기지국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지국은 논다 이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AI는 전부 트래픽이 느는데 기지국은 떨어지면은 기지국 혼자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에 직접적으로 AI를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도를 누가 한다? 그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AI를 갖고 있으니까 야 통신장비 업체 다 와봐. 니네 그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기지국이 우리가 열심히 그 AI 트래픽이 있는데 놀고 있잖아. 그 기본적으로 이걸 같이 잘 해야 되지 않겠어? 내 AI를 너네 그 통신 장비 그런 쪽에다 그 기지국에 같이 통합시키는 게 어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요즘에 다시 불러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컨소시엄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통신 장비는 에릭슨, 노키아 이런 회사, 삼성도 포함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기지국이 GPU 기반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GPU만 사가지고 들어오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기지국이 데이터 센터화 되는 거고 그러면 기지국 자체가 대형 기지국보다는 소형 기지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받는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RFHIC가 대표적인 건데 RFHIC는 이게 사실은 반도체 칩 성격과 통신 장비 성격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워낙 변동이 심해갖고 적자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안 갈 때는 10배, 20배에서 헤매다가 갈 때는 100배까지 들어가고 이런 난리를 뽀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트랙을 안 하고 그러면 자신을 이렇게 확 올라갈 때 미리 잡기가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건데 RFHIC는 하는 거는 전력을 증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증폭하는데 증폭을 어떤 거 하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그 반도체 그 소자를 적용한 GaN, 갈륨 나이트라는 전력 증폭기를 하는 거고 이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이 커요. 외국이 세상이 꽤 큰데 얘네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증폭기 RFHIC가 옛날에 못 갈 때는 10배, 20배도 안 갔지만 지금은 이제 벌써 40배가 넘어갔어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나마 2개나 다행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10만 원, 지금 8만 원 됐는데 현재 주가는 그 가장 최근에 쓴 애널리스트 그분 기준으로 따지면 이 40배가 그렇죠. 50배? 예. 50배 정도 50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주가 기준으로 그 애널 수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50배. 예. 50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목표 주가 가면 60배.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 60배를 한 거고 주가는 그동안 올라가서 지금 한 50배 정도다. 오늘 좀 빠졌죠. 그리고 내년도 실적까지 땡기면 그러면 좀 내려갑니다. 40배 이렇게 50배로. 어쨌든 이렇게 좀 돼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냐 봤을 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2개밖에 없다는 게 한정적인 게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그 RFHS가 기술력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이 사이클을 탈 때 얼마까지 갔냐면 보통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 제가 좀 서베이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요거 좀 해야죠. 요거 할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업황이 나쁠 때는 20배 이하로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40배 넘어갔고 이게 보통 정상 밸류에이션 오버되지 않았을 때가 40배 이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딱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50배 가까이 되니까 이제 50배 됐으니까 성장 기대감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40배에서 한 70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대감이 더 확실하게 내러티브 붙는다면은 지금 50배는 좀 더 갈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 여력을 믿을 수 있는 내러티브가 붙는 돈의 자금과 이 주식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지 50배가 60배, 70배 가겠죠. 그리고 하지만 여지없이 몇 번에 테마성으로 붙고 버블이 깨지는 거는 70배에서 100배 사이에서 많이 깨졌어요. 이걸 염두하시는. 지금은 50배, 목표 주가 10만 원 하면 60배. 그러면 성장 기대감 그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다. 근데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중간에 내리막을 수 있다. 하루에 5%, 1%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KMW는 이거는 하는 게 다르죠. 이거는 장비예요. 장비니까 서서히 나아져요. 서서히. RFHIC처럼 어떤 기술력의 바탕이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멀티플도 이렇게 50배, 60배 안 갑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3만 몇천 원인데 지금 주가 올라서 2만 몇천 원인데 이익대로 하면은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3만 5천 원 되더라도 한 20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흑자가 돼야 돼.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유일하게 커버하는 이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4, 4분기에나 흑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4, 4분기 흑자가 되면은 4, 4분기 숫자 곱하기 4배 이상 되는 게 내년도 숫자가 나오니까 올해 어닝 대비했을 때 내년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 PER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보실 분이라면은 KMW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RFH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기술적 해자보다는 통신 장비 투자 그 스케줄과 그게 딱따박따박 되는 거에 따라서 넘버가 정당화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꼭 한번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